숨쉬는 그림자. 하쿠비 선을 타고 가다가 주꼬쿠 산맥의 능선이 보이는 니미 거리의 동쪽, 사교슈 스야마로 빠지는 중간에 가스야마라는 거리가 있다. 여기서 북쪽으로 12km쯤 더 들어가면 산맥의 기슭에 유라는 온천이 있다. 험악한 산골짜기 밑에 들어앉은 작은 마을이지만 바로 그 옆으로는 아사카와 강이 아름다운 계곡미를 이루고 있다. 가을이 되면 단풍을 보러 오카야마와 도토리 등 남북 양쪽에서 관광객이 몰려든다. 최근 이 상류에 댐이 만들어져서 인조 호수가 조성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단풍 외에 호수에 비치는 깊은 산 그림자를 즐기게 되었다. 도로도 전보다는 훨씬 잘 정비되어서 온천 일대에는 여관이 많아졌다. 그러나 역시 교통은 불편했다. 산요와 산인 두 본선에서 벗어난 데다가 하쿠비 선으로 갈아타도 또 하나 더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 번거로움이 관광객의 불편을 더하고 있었다. 단풍철에 간사이 관광객이라면 꽤 많은 곳을 다녀본 사람들이라서 여타 명승지에는 이미 실증이 난 축들이다. 가을 시즌 다음은 6월의 실록대인데 이때는 관광객의 수가 뚝 떨어진다. 대부분의 여관도 한산하다. 더욱이 겨울이 되면 눈으로 깊이 막혀 버스도 못 들어오게 된다. 시즌 외의 숙박객은 거의 산림을 보러 오는 먼 곳의 제목상이나 댐 관계의 전력회사 사원이 고작이다. 눈이 녹은 지 얼마 안 되는 3월 하순경이었다. 산골짜기에는 매화와 복숭아꽃이 한창이었다. 7채의 여관 중 야마카와 여관에 가스야마에서 마지막 버스로 들어온 늙은 손님이 들었다. 키가 크고 흰머리를 길게 기른 사람이었다. 입고 있는 외투는 한창 젊었을 때의 물건인 듯 체크 무늬에다 빛깔도 사치스러웠다. 다만 깃과 자락이 낡았다. 여직원은 한가로운 때라서 제일 넓은 방으로 이 손님을 안내했다. 들고 온 가방도 상당히 오래 쓴 것 같았고 외투 밑에서 나온 양복도 빛깔이 발해 있었다. 손님은 저물어가는 바깥 풍경, 안개로 희미해진 산과 하얗게 흐르는 개울물을 바라다보며 상당히 좋은 곳이구먼 하고 여직원에게 말했다. 말씨로 보아서 곧잘 이곳에 묵으러 오는 간사이 방면 사람이 아니라 도쿄 쪽의 손님 같았다. 태도도 고상했다. 제목상이나 전력회사 사람 같지는 않았다. 관광에는 약간 이른 때라서 얼른 정체를 알 수가 없었다. 세 등급으로 나눠진 저녁 식사 가격을 말하자 손님은 약간 구차스러운 얼굴로 제일 값싼 것을 주문했다. 여직원은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사무실에 앉아있는 안주인에게 손님이 써준 숙박부를 보여주었다. 안주인은 57, 8에 살결이 검은 여자였다. 도쿄 사람은 오랜만이네. 숙박부에는 도쿄도 스기남이고 제누쿠자 모모 번지 가사마 규이치로 65세 라고 쓰여 있었다. 연필로 쓴 것이지만 달필이었다. 그런데 그 직업란에 작가라고 쓰여 있는 글자가 안주인의 눈을 강하게 끌었다. 소설가인가? 그녀는 여직원의 얼굴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고상한 할아버지 같았어요. 여직원은 인상을 말했다. 저 마님, 가사마라는 소설가가 있었나요? 아무리 산골짜기라도 신문도 들어오고 주간지도 들어온다. 그러나 그런 소설란에서는 보지 못한 이름이었다. 안주인도 글쎄 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아실지도 모르겠네요. 여직원이 말했다. 이 집 주인도 원래는 소설을 썼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 한번 물어보자. 난 모르겠으니까. 안주인은 어두운 사무실에서 일어나 안쪽 골방으로 갔다. 주인은 대릴 사위였다. 그것도 46살 때였다. 안주인의 전 남편이 죽은 지 10년쯤 지났을 무렵 이 여관에 숙박객으로 들어왔던 사나이였다. 저 여보. 안주인은 누워서 헌 잡지를 읽고 있는 남편 옆에 앉으며 숙박부를 보여주었다. 혹시 이런 소설가가 있나요? 난 잘 모르겠어서요. 남편의 이름은 우다 미치오라고 했다. 안주인은 지방 태생이지만 남편은 도쿄 태생이었다. 소설가라고? 어디? 이름이 뭐야? 남편은 잡지에서 눈을 떼고 아내가 대미는 연필 글씨를 들여다보더니 금방 그 눈이 이상하게 빛나기 시작했다. 참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그는 제풀에 한숨을 지으며 그 이름을 응시했다. 역시 이 사람 소설가 맞나요? 옛날엔 꽤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 옛날이라뇨? 내가 젊었을 때 말씀이세요? 이 당신한테는 말해도 잘 모를 거야. 가사마 규이치로라고 하면 지금부터 24, 5년 전 일세를 풍미한 시대물 작가였다. 한때는 신문소설 3개, 월간지 2개를 겹치기로 썼을 정도의 작가였다. 아내뿐만 아니라 요즘의 젊은 사람은 거의 그를 모를 것이다. 지금 이 손님 뭐라고 있지? 남편은 비로소 그렇게 물었다. 아까 오미스가 저녁 식사 주문을 받고 돌아왔으니까 지금쯤 그걸 기다리며 있을 거예요. 저녁 식사도 값싼 걸로 하는 걸 보니까 이젠 잘 팔리는 소설가는 아닌가 봐요. 아내가 나간 뒤에도 우다 미치오는 그 숙박부를 든 채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미닫이 밖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서 건너편 에이류관의 불빛이 눈부시게 보였다. 그 사이를 희미한 안개가 흐르고 있었다. 에이류관은 이 유온천에서는 제일 컸는데 거기에 비하자면 야마카와 여관은 가장 초라했다. 이 집도 여러 군데를 개조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여유가 닿지 않았다. 여관 주인 우다 미치오는 가사마 규이치로가 이제는 영락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이 초라한 여관에 들어온 것이나 값싼 저녁 식사 주문만 보더라도 그 모습을 보지 않아도 그에게는 짐작이 가는 것이었다. 산골짜기의 황혼은 빨랐다. 바깥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우다 미치오는 추워서 미닫이를 닫았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지금 2층에 들어있는 가사마 규이치로를 만나러 가야 하나 아니면 말아야 하나 하고 망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쪽도 옛날 지기를 만나기에는 형편이 좋은 신세는 아니었다. 여직원이 들어왔기에 우다는 꿈에서 깨어난 것 같이 말했다. 지금 2층 손님은 뭐라고 있지? 식사가 끝나고 담배를 피우면서 우두커니 앉아 계세요. 옷차림은 좀 어때?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외투도 양복도 깃이 낡았어요. 근데 아저씨, 저분 진짜 소설가예요? 글쎄. 우다 미치오는 그렇게 말하고 눈길을 돌렸다. 역시 가사마 규이치로는 몰락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이었다. 그 후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가끔 생각은 났지만 그것도 먼 옛날을 되돌아보는 기분이었다. 그 주인공이 벼랑간 오늘 밤 이 집에 뛰어든 것이었다.
물론 이 여관 주인이 우다 미치오라는 것은 모를 것이다. 우다는 반백이 된 까까머리를 죽혀들고 뻑뻑 담배만 피워댔다. 지금부터 25, 6년 전의 일이다. 당시 우다 미치오는 도쿄의 이케부쿠로 근처에 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이 부근은 현재처럼 터미널이나 데파트가 번창하고 있는 거리는 아니었다. 데파트는 백화점을 말한다. 아직도 잡목님이 고코구지 근처에서 역까지 뜸뜸이 이어져 있을 때였다. 우다미초는 당시 작가 지망생이었다. 대학을 나와서 7, 8년이나 지났을 때였다. 동인 잡지에도 참가해서 동료들 가운데서는 상당히 평가되는 작품을 썼지만 어찌된 셈인지 노냥 그 동인들 가운데서 문단으로 진출하는 사람들을 쓸쓸하게 바라보는 입장에만 놓여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는 어떤 계기로 문단의 누군가의 인정을 받게 되겠지 하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좀처럼 그런 행운도 돌아올 것 같지 않았다. 한두 번 비평가의 칭찬을 받은 일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읽고 그에게로 달려오는 편집자는 없었다. 그보다도 재능이 모자란다고 생각되는 동료가 문단의 일각으로 진출하게 될 때는 자기만이 불운에 사로잡혀서 처진성 싶었다. 그는 그때까지 딱 한 번 문예 잡지인 R에 원고를 게재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그가 모 선배에게 부탁해서 겨우 햇빛을 보았던 것인데 그가 대망한 만큼의 반향은 없었다. 그런데도 우다는 문학 지망을 버릴 수가 없어서 초라한 하숙에서 보잘것없는 물건을 전당포에 잡히며 살을 내는 듯한 생활을 계속했다. 그 R 잡지에 실린 소설을 다소 칭찬해 준 것은 담당 편집자였던 애기라는 사나이인데 자네 상당히 재주꾼이구만 하고 말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잡지와의 연분도 그것뿐이었다. 금방이라도 느닷없이 행운이 올 것 같아서 그는 그것만을 학수고대했다. 문단으로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것은 운 하나에 달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역시 자기의 재능을 줄기차게 믿어야만 했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뜻밖에도 R 잡지의 애기가 우다의 하숙으로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언젠가 잡지에 소설을 실어준 지 1년 만이었다. 우다는 꿈과 같은 마음으로 편집자의 내방을 맞이했다. 상대방이 용건을 꺼내기 전에 그는 벌써 눈을 번쩍였다. 전에 건네준 원고는 이쪽에서 가지고 가서 부탁했었는데 이번에는 저쪽에서 부탁하러 온 것으로 지레 짐작을 했다. 게다가 편집자 애기도 지난번에 고자세와는 딴판으로 저자세였다. 우다씨, 실은 오늘 약간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애기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무슨 일인데요? 우다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기 소설을 누군가 문단의 유력자가 인정했기 때문에 편집자가 뭔가 써달라고 온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다. 애기와는 그 후 만나지도 않았으며 전화로 이야기한 일도 없었다. 실은 난 전에 당신 원고를 얻어갔을 때와는 약간 부서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말한 애기는 새삼스럽게 명함을 내놓았다. 직함을 보니까 같은 출판사지만 통속잡지 편집부로 되어 있었다. 우다는 받은 명함을 손가락에 끼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당신 가사마 규이치로라는 작가를 알고 계시죠? 하고 애기는 말했다. 네, 뭐 직접적으로는 모르는데 유명한 분이니까 이름은 물론 알고 있어요. 가사마 규이치로는 지금 인기 절정에 있는 시대물의 작가였다. 불과 4,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는데
에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시정 소설이 평판을 얻고부터는 갑자기 각광을 받아서 인기도 상승했다. 지금은 각사에서 서로 당기는 형편이었다. 현재 신문 연재 하나와 세 개의 통속 잡지에 원고를 쓰고 있었다. 실은 그 가사마 씨가 언젠가 당신 소설을 읽고 몹시 칭찬했었어요. 네? 정말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요. 가사마 씨는 저래도 옛날에는 A씨나 K씨 또 S씨와 편집자는 지금 한창 때를 만난 쟁쟁한 문단 중진들의 이름을 쳐들며 그분들과 같은 그룹에 있으면서 상당한 데까지 올라온 신진 작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통속 작가보다는 이 문학에 대한 눈은 날카로운 셈입니다. 바야흐로 통속문학의 일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역시 존경해도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겠죠. 하고 말했지만 우다는 별로 기쁘지 않았다. 그것이 순수 문학자의 칭찬이었다면 무조건 기뻐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인기가 있다 해도 통속 작가 가사마 규이치로의 칭찬으로는 썩 고맙지 않았던 것이다. 애기는 재빨리 우다의 안색을 살피더니 당신은 지금 순수 문학에 집착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도 아주 좋지요. 근데 실례입니다만 지금의 당신 수준으로는 문단의 인정을 받기가 아주 힘들 거예요. 나 같은 편집자는 이 문단의 내막을 죄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아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애기한테 들을 것까지도 없이 우다도 잘 알고 있었다. 한마디로 고절, 즉 고난의 10년이라고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탱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대부분의 문학 청년이 탈락해 가는 것은 대개가 생활에 지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만 해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 문학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양복점의 외무원이 되거나 일반 회사의 사원이 되거나 해서 끝내는 문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문학을 공부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내 평범한 생활이 몸에 배서 수업도 소홀해지고 말죠. 모처럼 재능을 가진 사람 중 대부분이 그런 사정으로 가난 때문에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다는 자기 주변에서 실제로 보고 듣고 있었다. 도대체 이 편집자는 무슨 말을 하러 온 것일까? 우다 씨, 그래서 말인데요. 이 당신이 지향하고 있는 문학 쪽에 싹이 틀 때까지 한번 생활을 좀 편하게 해보면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시겠어요? 애기는 이렇게 말하며 담배를 한 갭이 피워 물었다. 우다 미치오는 애기의 말뜻을 당장에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곧 애기의 현재 소속이 통속 잡지의 편집부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대략의 뜻은 납득이 되었다. 가사마가 우다의 작품을 칭찬하고 있다고 전제한 것도 속셈이 훤히 들여다보였다. 이제까지 기쁨으로 뛰고 있던 우다의 가슴은 갑자기 실망과 분격으로 변했다. 그러나 상대가 아직 구체적으로 말을 꺼내기 전이어서 먼저 화를 낼 수도 없었다. 그렇군요. 하긴 나 역시 보시는 바와 같이 가난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 때문에 타락하고 싶지는 않아요. 은근히 통속소설 따위는 쓸 수 없다고 말머리를 꺾은 셈인데도 애기는 예사로운 얼굴로 물론이죠. 하지만 말이죠. 우다씨, 당신이 지금 야심작을 열심히 쓰고 있어도 저 실례입니다마는 그것이 언제 햇빛을 보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한 생활 때문에 재능을 깎아먹은 유망한 신진 작가들을 잘 알고 있어요. 이미 문단에 이름이 등록된 사람마저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당신 같은 입장의 사람은 더욱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그래서 당신은 나한테 무슨 용건으로 오신 거예요? 우다는 약간 뿌르퉁해졌다. 아, 네. 뭐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당신이 문단에 진출할 때까지 그 생활을 지탱하는 방법을 전하려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당신네 잡지에 뭐 통속소설이라도 쓰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저 거절하겠습니다. 그런 잡지에 내 이름이 나면 그것으로 나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분연히 말했다. 저 우다씨, 애기는 달래듯이 빙긋 웃었다. 당신 기분 잘 알아요. 하지만 말이죠. 우리 잡지에 당신 이름을 내달라는 건 아닙니다. 원고만 써주시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안 낸다고요? 요컨대 우다 미치오라는 이름이 활자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문단에 진출하는데도 조금도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속 잡지에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순수 문학으로 못 나가게 되었다. 뭐 이런 두려움은 확실히 타당합니다. 하지만 남의 이름으로 하면 조금도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원고료는 풋내기 신인 이상으로 지불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R 잡지의 원고료는 아주 형편없어요. 아니, 그럼 나더러 다른 이름으로 쓰라는 말씀입니까? 그것도 당연히 곤란하죠. 아무리 예명으로 쓰더라도 거긴 좁은 색이 아닙니까? 금방 알려질 거예요. 본명으로 쓰는 거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것도 당신 말대로예요. 그러나 나는 당신한테 뭐 익명이나 예명으로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야기가 여기까지 오자 아무리 멍청한 우다도 겨우 눈치를 챘다. 가사마 규이치로가 그의 작품을 칭찬했다고 한다. 우다가 얼른 뭐라고 말하려 하자 애기가 먼저 그것을 눈치채고 손을 들어 제지하는 신용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짐작한 대로입니다. 탁 터놓고 말한다면 이 당신한테 가사마 씨의 대작을 부탁하려는 것입니다. 대신 글을 써주는 거죠. 애기는 안색을 피현하여 노려보고 있는 우다 앞에서 그 사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다. 가사마 씨는 공교롭게도 우리 책 연재 마감 직전에 병이 났어요. 다음 달호가 모레 마감인데 지금 상태로는 열이 39도나 돼서 도저히 마감 안에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인기 절정인 작가의 연재를 쉴 수도 없고 해서 정말 난처한 입장이에요. 그야 물론 뭐 본인도 무척 걱정을 하고 있죠. 편집장과 우리가 병실에 모여서 여러모로 협의를 해보았는데 부득이한 일이지만 차제의 누군가에게 대작을 좀 부탁을 해서 끌어가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는데 암만 해도 적당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문득 가사마 씨가 1년 전에 R 잡지에 좋은 소설을 실었던 우다 미치오라는 사람은 어떨까 하고 말을 하더군요. 나는 바쁜 와중에도 이 가사마 씨가 그런 작품까지 잘도 읽었구나 감탄을 했습니다만 이 당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이중으로 감복했어요. 편집장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다 씨의 소설은 읽어보지 않았잖아요. 가사마 씨가 쓰고 있는 것과는 질적으로 좀 다르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작은 좀 무리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가사마 씨가 아니 우다라는 사람이면 괜찮을 거다. 한번 부탁을 해보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 우다 씨, 이건 가사마 선생한테서 특별 부탁을 받은 거예요. 딱 한 번만 대작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원고료는 많이 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로서도 은혜를 입는 셈이고요.
우다가 다시 말을 하려고 하자 애기는 또 그것을 막았다. 아무튼 이런 일은 서로가 절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알려지게 되면 가사마 씨도 곤란하거든요. 그 대신에 교환 조건이라고 하면 좀 우습겠습니다만 나도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될 수 있는 대로 당신의 진출에 편의를 좀 도모해 볼게요. 편집장도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당신이 전에 발표한 작품도 호평이었으니까 이 다음에도 뭔가 쓰시면 꼭 그거를 문예 잡지 R에 싣도록 할게요. 나도 R 잡지에 있었으니까 거기 편집장과도 친하거든요. 못하면 양쪽 편집장끼리 이야기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우다 미치오의 마음이 애기의 이 마지막 말로 완전히 헝클어지고 말았다. 물론 비싼 금액의 원고료도 매력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사마의 대작을 맡아주면 다음에는 오래도록 열망해온 자기의 역작을 R 잡지에 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문예 잡지 R의 편집자는 콧대가 빳빳해서 중견 작가의 작품이라도 잘 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지금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 중견 작가가 무명 시절에 이 출판사 앞을 지나가다가 나도 한 번은 저 출판사의 현관을 프리패스로 지나 이 잡지 R의 편집장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하고 한참 동안 서서 현관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정도였으니 이것은 우다에게 있어서 더 없는 기회라고 할 수 있었다. 오히려 그 교환 조건 쪽이 고마워서 가사마의 대작 원고료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였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다는 지금까지의 분한 태도를 당장 감사로 바꾸어서 대답했다. 하지만 좀 불안한 게 있어요. 가사마 씨가 쓰는 것은 에도 시절의 시정물이잖아요. 게다가 가사마 씨라고 하면 시대 고증이 철저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리고 그 문장의 독특한 이 찐득임, 또 대화의 경묘한 맛, 그것은 정평이 있거든요. 근데 나로서는 그런 재주는 못 부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요, 그건 걱정 없어요. 애기는 별일 아닌 듯이 말했다. 그건 편집부 쪽에서 전력을 기울여서 당신이 쓰기 쉽도록 배려할 겁니다. 문장도 가급적이면 가사 맛이 비슷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개성을 절대로 비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당신의 문학 지망을 위해서도 말입니다. 우다 미초는 가사마의 대작을 맡자 애기에게서 줄거리를 대략 듣고 그것을 메모한 다음 차례의 구성을 생각했다. 그런데 어쩐지 가사마가 써온 이제까지의 줄거리가 재미없었다. 우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연구로 그것을 약간 바꾸면 변화가 있을성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자기의 역할은 단 한 번뿐인데 가사마에게 전체의 구성이 결정되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뒤를 헝클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래서 우다는 애기에게 전화를 걸어 간단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앞으로의 발전 상황을 확인해 보았다. 그거 재밌는데요? 애기는 대뜸 그가 생각한 구상에 찬성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앞으로의 일은 그 선에서 가사마 씨가 마무리할 겁니다. 그거 참 재밌는데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다는 그 대답에 안심하고 그날 밤부터 단숨에 쓰기 시작했다. 물론 가사마의 대작이니 응당 가사마의 문투를 흉내내야만 했다. 우다는 가사마의 저서를 2권쯤 사와서 그것을 원고용지 옆에 펼쳐놓고 대작품의 텍스트로 했다. 그것으로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가사마의 문투는 몇 개 타입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서 그것은 하나의 정형 속에 있는 것 같으며
그 속에서 지엽이 교차되어 되풀이되고 있는 것뿐이었다. 얼른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이 비밀을 꿰뚫어 보고 나면 의외로 간단하게 비슷한 문장이 된 것 같았다. 어휘도 몇 개인가의 단순한 것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 특징들을 따라서 써나가니까 자연 가사마의 문장이 되었다. 우다는 자기가 지망하고 있는 순수 문학과는 달라서 가볍게 하룻밤에 30장을 써내렸다. 어쨌든 생각지도 않았던 원고료가 손에 들어온다 생각하니 적어도 현실적으로는 고마웠다. 이것으로 급한 고비를 넘겨주었다는 은혜를 편집자인 애기에게 베풀었다. 아니, 애기뿐만 아니다. 그 편집부가 있는 출판사 전체에 빚을 주었다고도 할 수 있다. 애기가 분명히 말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순수문학의 빛나는 무대인 알 잡지에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다는 대작의 원고 용지를 호주머니에 넣고 출판사로 갔다. 접수에다가 용건을 말하자 우다는 대합실로 안내되었다. 꽤 넓은 방인데 방 구석 쪽에 소파와 의자가 있고 몇 사람의 선객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난날에는 그 자신도 아래의 편집자였던 애기를 만나기 위해 거기에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있었다. 선객들이 우다를 실컷 쳐다보았다. 그들은 대체로 지참한 원고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거나 전에 편집자에게 건네준 원고의 채택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저쪽 구석에서는 젊은 편집자가 동년배의 필자에게 무언가 원고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지적하고 있었다. 거기에 애기가 성큼성큼 들어섰다. 저 기다리셨죠? 그러며 그는 우다 앞에 걸터 앉았다. 전부터 기다리고 있던 치들의 눈이 갑자기 부럽다는 듯이 빛난 것을 알자 우다는 마치 자기가 완전한 작가가 된 성 싶어서 잠옷 자랑스러웠다. 다 되셨다고요? 어디 원고를 좀 볼까요? 애기는 우다가 내민 30장의 원고를 그 자리에서 읽기 시작했는데 우다는 뭐라고 할까 조마조마해하면서 애기의 눈치를 보고 있었다. 애기는 한 장 한 장을 굉장한 속도로 읽어갔다. 그것은 전혀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속도였다. 야, 놀랐는데요. 마지막 장을 읽고 난 애기가 얼굴을 들었다. 그 눈은 흥분한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정말로 아주 잘 됐습니다. 그것으로 될까요? 네, 아주 좋아요. 아니, 나도 설마 이토록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애기는 여기까지 말하고 다른 선객이 이쪽을 보고 있는 것을 눈치채고 여기는 좀 못하니까 잠깐 저쪽으로 가시죠. 하고 말했다. 그들이 간 곳은 출판사 앞에 다방이었다. 거기서 커피를 마시면서 애기가 말을 계속 이었다. 아주 감탄했습니다. 이 당장 편집장한테 보이겠습니다마는 뭐 내가 감탄을 했으니 편집장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가사마 씨한테도 보여야 되겠지만요. 너무 마감이 절박해 있기 때문에 곧 이대로 공장에 들러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다 씨,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해서 죄송합니다. 덕분에 저는 살게 됐네요. 애기는 진심으로 감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우다와 가사마 규이치로와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 뒤 20일쯤 지나 애기가 우다의 하숙으로 찾아와서 원고료 봉투를 내놓았다. 안을 보고 우다는 깜짝 놀랐다. 이토록 많은 원고료를 줄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3개월치의 생활비보다도 더 많은 돈이었다. 애기는 그 원고를 보더니 가사마 씨가 몹시 기뻐하더라. 자기 문투를 곧잘 개치했다. 이토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진지하게 연구한 것이 틀림없다. 우다군은 이 방면에서 이름을 떨칠 소질이 있다 하면서 격찬하더라는 이야기를 했다. 편집장도 대단히 기뻐했다고 말했다. 거기까지 듣자 우다도 기쁘고 자랑스러워졌다. 우다의 그 기분을 알아챈 듯이 애기는 또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지금 가사마 씨의 병이 좀 신통치 않아요. 암만 해도 흉부 질환이 재발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도 그 병 때문에 각혈했을 정도였다면서 본인도 이번에는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다 씨,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이 쓴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한 3번쯤 계속해 주지 않겠습니까? 구성은 일체 당신한테 다 맡길 거고요. 가사마 씨에게도 이 보관은 있었지만 당신이 생각한 안이 더 재미있다고 말하더군요. 못하면 뒷부분은 좀 바꿔도 좋으니까요. 독단적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어떨까요? 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다에게는 원고료의 무게가 무엇보다도 유혹적이었다. 하숙비도 밀려 있었다. 술도 오랫동안 못 마셨다.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그것을 악물고 참았었다. 요긴한 원고지 살 돈도 아쉬웠던 것이다. 벌써 오랫동안 그는 이런 생활을 해오고 있었다. 글쎄요. 그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신용을 하다가 당신이나 편집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한 번 더 맡기로 하죠. 하고 대답하고 말았다. 다만 이번에는 구차스럽게 가사마라는 존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어디까지나 애기와 편집장 쪽으로 은혜를 베푼 셈이다. 말할 것도 없이 알 잡지에 작품을 싣고 싶었기 때문이다. 와, 이거 고맙습니다. 애기는 손뼉을 치며 말했다. 편집장도 무척 좋아할 겁니다. 아니요, 실토를 좀 하자면 하고 갑자기 그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가사마 씨한테도 그 소설의 마지막까지의 구상이 있었어요. 근데 뭐랄까, 이 가사마 씨도 피로한 때문인지 요즘은 약간 시들한 것 같았어요. 거기에 이 당신 대작이 당신 나름대로 줄거리를 바꾸자 갑자기 템포가 빨라지고 장면이 생기를 띠게 되었어요. 편집부로서는 끝까지 당신한테 부탁을 해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힐끗 우다를 쳐다보았다. 우다 미치오는 가사마의 대작을 맡고부터 더욱더 가사마의 소설을 분석,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될 수 있는 한 자기의 개성에서 벗어난 식으로 쓰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다 미치오라는 작가 자체의 개성을 명확하게 파악해두는 한편 대작은 어디까지나 타인의 위장으로 한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남의 대작 속에 자기 개성이 조금이라도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즉, 이 양자는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저마다 독립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질적인 것을 씀으로 해서 도리어 자신의 문학성이 더욱 순화될지도 모른다. 그런 연구 방법도 있음직하다. 우다는 그렇게 믿었던 것이다. 애기가 가사마의 소설의 대부분을 모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다는 다시 처음부터 읽고 여러모로 분석을 해보았다. 그 결과 가사마 규이치로의 소설에 대해 만약에 평론을 쓴다면 어떤 비평가도 우다의 정밀함에는 따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 되었다. 가사마의 초기의 작품은 그 개성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서 감탄할 만한 것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거의 그 소질이 낡아서 현저하게 쇠퇴되고 있었다. 너무 바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현재는 그것을 문장 기술로 끌어가는 데 불과했다. 우다는 소설 연재 도중에 그것을 맡았지만 숙고한 끝에
뒷부분을 모두 자기 안대로 바꾸고 말았다. 애기가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그는 가사마 규이치로의 문투를 분석해 보았다. 독특하게 돌려쓰는 말투, 어휘의 빈도수, 대화의 말끝의 변화, 이런 것을 기록한 노트가 한 권 완성되었다. 우다는 그 노트의 표지에 가사마 규이치로 사전이라고 장난삼아 썼다. 대작의 잡지 연재가 끝난 직후 우다는 애기한테서 이런 말을 들었다. 당신이 뒷부분을 바꿨기 때문에 아주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가사마 씨도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어 하고 있어요. 우다는 가사마를 만나 보아야 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대작의 일이 끝났으니까 곧 자기 본래의 작품에 착수하고 싶었다. 그는 애기가 찾아온 것이 꼭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곧장 그에게 이제부터 쓸 소설의 보관을 이야기했다. 애기는 네네 하며 듣고 있었지만 별로 내키지 않는 모양이었다. 가사마의 대작 보관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와는 아주 다른 표정이었다. 어쨌든 우다가 전부를 말하고 나자 애기는 그것도 재미있겠네요 하고 곁눈질을 하는 표정으로 대답했다. 말투도 갑자기 변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전 이걸 열심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알 잡지에 실어주세요. 우다는 결연히 애기의 얼굴을 보았다. 네, 그야 약속이니까요.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죠. RG의 편집장한테 내가 그렇게 말해 둘게요. 하지만 말이에요. 이 작품이 다 된 지가 아니면 어찌 될지 알 수가 없죠. 게다가 내가 좋다고 생각을 해도 편집장의 의사는 또 다를지 모르니까요. 애기는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했다. 우다는 그 차가운 대답에 실망했다. 애기로서는 우다의 본격적인 작품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가사마의 대작 쪽이 더 중요했다. 그 증거로 다음에 애기가 이런 말을 꺼냈다. 이봐요, 우다씨. 가사마씨가 그토록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니까요. 요 다음에 나와 함께 가사마씨 집에 갑시다. 부탁을 받았으니까 성의는 보여야지. 얼마 후 우다가 애기를 따라가서 가사마를 만난 곳은 시바의 교란사가에 있는 가사마의 자택이었다. 벽에는 외국 작가의 초상이 걸려 있었는데 물건들도 현대판 일색이었다. 그 중에서 간신히 가사마다운 느낌의 장식이라고 한다면 샤라쿠의 판화가 한 장 액자에 넣어 걸려 있는 것이었다. 가사마 규이치로는 사진보다는 약간 늙어 보였다. 그러나 화려한 무늬의 스웨터에 멋있는 바지 차림은 이것이 과연 시대물을 쓰고 있는 작가일까 하고 여겨질 만큼 낯선 느낌이었다. 가사마 규이치로는 곧장 우다가 쓴 대작을 칭찬했다. 정말이지 나 자신도 놀랐어요. 만일 자네 원고를 보지 않고 활자만 읽었더라면 마치 내가 쓴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을 거예요. 가사마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자 애기가 옆에서 맞장구를 쳤다. 네, 그만큼 선생님의 문투를 완전히 터득해버린 우다 씨의 재능과 노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해. 정말 놀랐어. 가사마 규이치로는 계속 우다를 칭찬했다. 우다로서는 쑥스러운 칭찬이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의 작품을 칭찬하는 것이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지만 지금 칭찬은 남의 것을 비슷하게 썼다는 칭찬이다. 그 요령에 대한 칭찬이라면 칭찬을 받아도 달가울 것이 없었다. 가사마 규이치로는 우다의 안색으로 그것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말을 바꿔 그의 작품에 언급을 했다. 이 또한 우다 자신이 쑥스러울 정도의 칭찬이었다. 요즘에 신진 작가의 작품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화제는 그다지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말하자면 예의상 살짝 그 점에 언급했다는 인상이었다. 저녁 때가 가까워지자 가사마는 애기에게 모처럼이니까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다. 우다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지 않겠어요? 가사마는 미소 지으며 권했다. 그 말투로 보아서 애기한테 권한 것은 구실이고 사실은 우다에게 한턱 내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아마도 대적의 사례일 것이다. 우다가 따라간 곳은 시바의 조조사에 있는 요정이었다. 중국 요리로 유명한 집이었는데 가사마는 이 집의 단골인 듯 여자 직원들과 퍽 친숙했다. 술과 요리가 나왔다. 우다가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진귀한 요리가 차례차례로 나왔다. 술이 돌고 가사마와 애기와의 어떤 대화가 한 차례 있은 뒤 가사마는 잠자코 있는 우다를 보고 무심한 듯이 말할 뻔했다. 그러나 우다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몹시 중요한 제안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 이봐요, 우다군. 알다시피 난 늘 바빠서 말이야. 노냥 피로하고 건강도 좋지 못해서 조금 편해지고 싶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선생님처럼 일을 하셨다가는 몸이 배견하지 못해요. 애기가 옆에서 부르짖듯이 말했다. 그는 편안하게 앉아서 아까부터 거듭한 컵술로 얼굴을 빨갛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인데 우다군, 좀 더 내 일을 도와주지 않겠나? 아니, 자네라면 괜찮아. 지난번 것만 해도 훌륭하게 내 작품이 돼버렸어. 사례는 상당히 하겠네. 좀 맡아주지 않겠나? 물론 이 사실은 여기 있는 우리 세 사람만 알아야 하는 비밀이지. 외부에는 절대로 새어나가지 않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이 자네의 젊은 싹을 자를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난처하게 되니까 말이야. 우다가 가사마를 위해서 열심히 대작을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우선 처음에는 단편 두 편의 집필이었는데 우다는 그 관계로 가사마의 집을 여러 번 방문했다. 대작이라고는 하지만 스토리는 저편에서 생각해 주어야 했다. 그 줄거리를 가사마로부터 듣기 위해서 갔던 것인데 가사마는 그럴 적마다 오늘은 안 된다, 내일도 곤란해 하고 헛걸음을 하게 했다. 그래 어느 날 너무 늦게 되면 이쪽에서 마감에 맞출 수가 없다라고 말했더니 가사마는 자네가 어떻게 좀 그것도 생각해 줄 수 없겠나? 좋은 작상이 없을까? 하고 드디어 딱한 얼굴로 상의를 해왔다. 가사마는 현재 쓰고 있는 신문 소설에 열중하고 있었는데 어쩐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 그 만회에 골몰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다는 가사마를 동정했다. 역시 신문 연재 소설은 매일매일 나가야 하는 것이니만큼 줄거리가 막힐 때는 무척 괴로울 것이다. 그 밖에도 가사마는 2개의 월간물도 맡고 있었다. 그럼 제가 어떻게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우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하자 가사마는 진정 안심했다는 듯이 오, 그렇게 해주겠나? 살았구만. 부탁하네 자네. 하고 둘 다 모두 그에게 떠맡기고 말았다. 단편은 35장과 40장짜리였다. 우다는 적당한 줄거리를 생각해서 대략의 원고를 만든 다음 다시 가사마에게 상의를 하러 갔다. 아무리 일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사마 규이치로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이상 그의 양해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가사마는 집에 없었다. 대신 나온 하녀가 선생님은 현재 유가와라로 가서
통조림이 되다시피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여관 이름도 일체 비밀이라고 했다. 신문 연재를 받고 있으니 신문사에다 문의하면 어떻게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유가와라까지 가야 될 것 같았고 또 마감에는 맞출 수 없게 될 것 같기도 했다. 우다는 나중에 말을 듣게 되더라도 책임은 가사마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둘 다 제멋대로 써버렸다. 하긴 나머지 하나는 아무리 해도 좋은 안이 머리에 떠오르질 않아서 번역 단편 소설 중 하나를 환골탈태했다. 나흘 뒤 이것을 교란 작가의 가사마의 집으로 가지고 갔더니 그것을 받은 하녀가 선생님은 모레쯤 돌아온다고 알렸다. 그때 마침 우다는 친구에게 붙여야 할 편지를 호주머니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서 자파상에 들어가서 우표를 샀다. 그것을 봉투에 붙여서 바깥에 있는 포스트에 넣으려고 하는데 저편에서 가사마의 집 하녀가 종종 걸음으로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우다는 그녀와 얼굴을 마주치는 것이 어쩐지 쑥스러워서 포스트 뒤에 숨었다. 하녀는 그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 앞을 급히 지나갔는데 한 손에 부피가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우다는 그것이 지금 막 갖다 준 자기의 원고인 것을 짐작했다. 그래 하녀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곳은 가사마가 있는 유가와라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것 치고는 하녀의 옷차림이 약간 이상했다. 집에서 입고 있던 옷에 게다짝을 신고 있었던 것이다. 근처의 시장으로 물건이라도 사러 가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뒤 열흘쯤 지났을 무렵 편집자인 애기가 우다의 하숙으로 긴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는 빙글빙글 웃으며 호주머니에서 볼록한 봉투를 꺼냈다. 이 가사마 씨한테서 받은 겁니다. 요전의 사례라고 하더군요. 우다는 그것을 받아 안을 보았다. 예상보다는 금액이 적었다. 지난번 핀치 히터로서 대작을 했을 때에 비하면 매당 계산이 3분의 2 정도에 불과했다. 우다는 중개역인 애기가 중간에서 이것을 잘라 먹었다고 직감했다. 치사한 생각이 들었지만 항의를 할 수가 없었다. 애기한테 이제부터는 RG에 게재할 원고에 중개를 부탁해야 할 약점이 있었던 것이다. 자네 퍽 생활이 편하게 됐구만. 애기는 방 안에 놓여있는 물건을 돌아보며 그렇게 말했다. 이제 반말이다. 사실 그의 뒤에는 최근에 갓 발매된 신형 라디오가 놓여 있었다. 책상도 새 것이다. 담배도 3갑쯤 포개져 있었다. 생활은 분명히 급변하고 있었다. 제가 쓴 대작의 평가는 어떤가요? 설마 다른 사람들한테 탄로난 것은 아니겠죠? 우다는 걱정이 돼서 애기한테 물었다. 절대로 탄로날 일이 없어. 누구나 가사마 씨의 작품이라고 믿고 있지. 평판도 또 굉장히 좋아. 이 진짜 가사마 씨의 작품보다 자네 대작 쪽이 훨씬 재미있다고들 말하고 있어. 우다는 한동안 이 말을 애기의 아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 그의 귀에 들려졌다. 우다는 여전히 옛 동인 잡지의 그룹과 왕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순수문학을 공부하면서도 통속 잡지를 훑어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자가 바로 애기와 똑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우다는 안심했다. 그 사람이 가사마의 최근작들을 칭찬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다는 완전히 자신감을 가졌다. 우다는 애기와 자주 만났는데 그때마다 가사마로부터의 대작일이 그를 통해서 전해졌다. 이쯤 되자 우다도 가시마가 실제로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거의 짐작이 갔다. 어느 날 애기한테 그것을 물었더니 그는 목소리를 낮추면서 이건 비밀인데 하고 비로소 진상을 털어놓았다.
가사마 씨는 요즘 아주 못 쓰게 됐어. 슬럼프 정도가 아니야. 공상력이 완전히 말라버리고 말았지.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료를 이 바쁜 김에 죄다 털어놓고 말았단 말이야. 그는 그것을 은밀히 말해주었다. 근데 그걸 다른 신문사나 잡지사 치들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가사마 씨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본인도 사실 그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거지. 게다가 이 자네 앞이지만 요전의 단편 2개는 역시 여전히 평이 좋아. 그래서 가사마 씨한테 잡지사의 주문이 늘어나는 이런 익살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대략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심하리라고는 몰랐었기 때문에 우다는 가사마의 이면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는 요행이 잘도 끌고 왔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우다는 애기한테 슬며시 되물었다. 그래서 본인도 괴로운 거야. 요즘은 자포자기가 되었는지 약간 노란하고 있어. 가구라사카 같은 데서 상당히 호화판으로 노는 모양이야. 뭐 돈도 있겠다. 유흥비는 아쉽지 않으니까 옆에서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다네. 하지만 실정을 알고 있는 나는 약간 가사마가 불쌍해. 자, 우다군. 이 자네 그 사나이의 대적을 좀 더 계속해주게. 나도 그 사람한테서 부탁을 받았어. 우다는 결국 그 정에 이끌려 승낙하고 말았다. 대장일은 오랫동안 외부에 새나가지 않았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 비밀이 유지되었다. 우다의 필치가 그만큼 가사마와 비슷하게 돼버렸다고 볼 수도 있었다. 공상력을 잃은 가사마는 거꾸로 대작 때문에 호평을 얻게 되었다. 게다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사마가 그때까지 한 번은 써보고 싶다고 염원하고 또 그 나름대로의 꿈이었던 인류 신문에서도 연재 소설의 의뢰가 있었다. 가사마 규이치로는 과연 침통한 얼굴로 우다를 불렀다. 불려간 곳은 하쿠산 시다의 요정인데 가사마는 4~5명의 게이샤를 거느리고 놀고 있었다. 우다가 들어서자 가사마는 게이샤들을 방에서 내보내고 솔직히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맞기는 맡았는데 시작까지는 앞으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나도 여러모로 줄거리를 생각해 보았지만 암만 해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한 번 더 자네의 조력을 얻어야 되겠네. 이봐요, 우다군. 나도 이 신문에 꼭 쓰고 싶다고. 대장료는 지금까지보다 더 후하게 주겠네. 어떻게 좀 시급하게 줄거리를 생각해 주지 않겠나? 실은 일주일 뒤에 신문사 문화부 사람들과 연재소설에 대한 협의를 하기로 했어.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면 면목이 없단 말이야. 그런 큰일은 저한테는 약간 무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다는 가사마가 이런 요정에서 게이샤들과 호유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약간 약도 오르고 해서 짐짓 그렇게 심술을 부렸다. 그러자 가사마는 벼랑간 테이블 위에 2 손을 짚고 머리를 숙였다. 자, 이렇게 부탁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꼭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게. 바야흐로 인기 절정에 있는 가사마 규이치로가 손을 짚고 머리를 조아렸다. 우다도 측은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원고료가 인상된다는 것이 또한 그를 그 일로 유인했다. 그 무렵 우다 자신도 긴자의 바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쪽에 쓸 돈이 필요했다. 그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번 해보죠. 그는 확답을 했다. 그러자 가사마가 얼굴을 번쩍 치켜들며 고맙네, 정말 고마워 하고 몇 번이나 절을 했다.
아니요, 아니요. 저 가사마 선생님, 뭐 그러시면 제가 더 곤란합니다. 지나친 태도에 우다도 약간 당황했다. 아니야, 아니야. 정말 자네는 내 은인이야. 이번만 도와주면 나도 다음부터는 자네한테 폐해를 끼치지 않겠네. 그래, 그렇지. 자네도 언제까지나 내 대장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지. 이번 신문 소설이 끝나는 대로 자네를 독립시키겠네. 나의 추천이라면 어느 잡지사건 두 말 없이 자네 원고를 사줄 걸세. 이보게, 내 꼭 그렇게 주선하겠네. 가사마는 힘차게 그런 말을 했다. 우다는 그 말을 듣자 속으로 우스워졌다. 새삼스럽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가사마 규이치로도 완전히 사한송장이 됐군. 그따위 소설이라면 내가 가사마보다 훨씬 나아. 실제로 가사마 자신이 쓴 소설보다도 나의 대작 쪽이 훨씬 평이 좋잖아. 추천이다 뭐야? 편집자들도 양쪽을 비교해보면 그 우열은 당장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 추천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 차라리 은혜라면 우다 미치오 쪽에 베풀고 있는 셈이다. 현재의 가사마 규이치로가 어쨌든 작가적인 명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또 이렇게 게이샤들과 호화롭게 놀 수 있는 것은 모두 우다의 대작 덕분이다. 즉 가사마는 우다의 재능 위에서야 자기의 명성과 부를 확장시키며 호유할 수 있는 것이다. 2개월 뒤 인류지에 가사마 규이치로의 연재 소설이 시작되었다. 주제는 풍경농후한 에도 시대물인데 흥미진진한 서두와 재미있는 전개가 순식간에 독자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쯤 되자 우다는 자기가 가사마 규이치로의 대작을 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가사마가 자기인지 자기가 가사마인지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 자신이 가사마보다 못지않게 그 연재 소설을 보다 더 평이 좋게 하기 위해서 열중했다. 우연히 소설의 평이 남의 입에서 새어나오는 소리를 들으면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역시 가사마 규이치로는 잘 써 라느니, 이런 데는 아마도 요즘 작가로는 그를 능가할 사람이 없을 거야. 역시 그는 제1인자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이제까지 마냥 기뻤던 우다의 마음은 마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다. 역시 나는 가사마의 그림자다. 아무리 소설이 칭찬을 받아도 칭찬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가사마 규이치로다 하고 생각을 하니까 자신이 서글퍼졌다. 어느 날 우다는 2회분의 원고를 작성하자 그것을 가지고 교란 작가의 가사마의 집으로 달려갔다. 가사마는 1년 전에 또 집을 증축해서 그의 집은 이제 완전한 저택이었다. 우다가 원고를 가지고 가면 가사마는 불이 나게 그걸 자기 필체로 고치는 한편 고증면에서 틀리는 곳을 정정했다. 그 정정만은 인류급인데 우다 따위는 감히 흉내도 낼 수가 없었다. 가사마의 그런 고증은 정평이 있어서 그는 가끔 신문이나 잡지에 에도 시절의 옛것에 대한 수필도 썼다. 에도 시대의 고증이라면 그 무렵 M이라는 전문학자가 있었는데 가사마도 거기 못지않는 고증가로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실로 이 일이 뜻밖에도 가사마와 우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원인이 되었다. 그것은 신문 연재가 시작된 지 3개월쯤 지나서의 일이었다. 횟수로 치면 90회 정도였다. 이야기의 줄거리도 가경으로 들어가서 갈수록 재미있을 때였다. 우다는 여느 때처럼 원고를 가사마의 집으로 가지고 갔는데 평소의 약속보다는 이틀쯤 늦었었다. 그 자신 긴자의 여자 집에 묵기도 해서
상당히 방종하게 놀아나는 바람에 그만 원고 지필을 게을리했던 것이다. 우다는 불이 나게 서둘러 써서 가지고 갔었는데 때마침 가사마 규이치로는 집에 없었다. 선생님은 어젯밤부터 안 들어오셨어요? 글쎄 어디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다는 가사마도 여전히 호유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어쨌든 원고를 두고 오면 그 뒤는 가사마가 알아서 신문사에 회송하게 되니까 그의 의무는 그것으로 일단 끝나는 것이다. 그 이튿날도 우다는 늦은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5회분을 한꺼번에 완성해서 가사마의 집으로 가져다 주었는데 이때도 가사마는 현관에 나오지 않았다. 하녀한테 물어보니까 어제의 원고는 선생님이 전화로 이리로 가지고 오라 하기에 학구산 아래 있는 요정으로 가져다 주었다는 것이었다. 이 무렵에 가사마는 거의 거기서 기거하며 연일 질탕하게 놀아나는 모양이었다. 상상력이 고갈된 가사마는 날개 없는 새와 같았다. 그 고뇌와 절망을 술과 여자로 얼버무리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쯤 되니까 차마 똑바로 볼 수가 없더군 하고 애기도 말했다. 창백한 얼굴로 술을 들이마시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이제 가사마의 작가적 생명도 끝난 거야. 다만 자네가 좀 더 도와주면 수명이 연장되겠지. 가사마 규이치로는 껍질 벗은 매미처럼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다. 언젠가는 가사마도 몰락할 때가 온다. 그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연명시켜 주어야 할 만큼 그에게 은혜나 의리도 없거니와 존경도 없다. 하고 우다는 생각했다. 모든 것은 대장료라는 금전적인 문제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다는 이렇게 생각했다. 오히려 나는 가사마에게 부당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가 저러한 호화로운 유흥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내가 일을 대신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나한테 엎여 있으면서도 나한테 주는 돈이 적다는 것은 오직 가사마 규이치로라는 허명을 그가 지나치게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에 불과하다.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다. 우다는 약속한 이 신문 연재가 끝나는 대로 단연 가사마와 손을 끊을 결심을 했다. 새삼스럽게 가사마의 소개로 잡지사의 연고를 얻을 것은 없다. 이만한 실력이 있다면 어디서나 내 원고는 기꺼이 사줄 것이다. 라고 우다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의 한편으로는 그가 진정으로 지망하고 있는 순수 문학이 그 후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초조감이 있었다. 나의 목적은 거기에 있다. 대작은 잔재주로 해치우는 가면에 지나지 않는다. 빨리 본 궤도로 돌아가야지 하는 조바심이 생겼다. 신문소설을 2, 3회분 쓰고 난 다음 진지하게 오랫동안 구상해온 야심작에 펜을 대려고 했지만 어찌된 까닭인지 펜이 움직이지를 않았다. 우다는 당황했다. 이럴 리가 없다. 가사마의 대작만 했기 때문에 펜이 거칠어진 건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가사마의 대작에 너무 쫓겨서 시간이 없었던 것뿐이다. 그놈의 일을 거절하면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때야말로 단숨에 150장이나 200장쯤 써서 애기한테 맡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 그 뒤 이틀이 지났다. 이봐, 큰일 났어. 애기는 앉지도 않고 책상에 앉아있는 그의 옆에 선 채로였다. 무슨 일인데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우다는 애기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이봐, 자네가 나흘 전에 건네준 원고 있었지? 나흘 전이라면 우다가 늦어진 2회분을 불이 나게 써다준 것의 일부였다. 거기에 큰 미스가 있었어. 미스가 있었다고요? 어떤
처음에는 오자나 탈자 이야기인 줄 알았다. 그렇다면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여겼는데 애기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독자한테서 투서가 왔대. 투서라고요? 응, 시대 고증에 큰 미스가 있었던 거야. 더욱이 그 부분엔 누가 생각을 해도 비상식적인 내용이 있었대. 그래서 신문사에서는 아마도 가사마가 누군가한테 대작을 시키고 있다고 느낀 모양이야. 어쩐지 원고가 깨끗하게 쓰여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 하지만 내 원고는 가사마 씨가 읽어보고 다시 고쳐 쓰는데요. 그게 운이 나쁘게도 이 가사마란 놈, 숙취인지 뭔가로 드러누워서 자네 원고를 제대로 볼 겨를도 없이 마감 시간에 쫓겨서 신문사에 그대로 넘겨버렸단 말이야. 에도 시절의 고증에 대해서는 정평에 있는 가사마가 이런 비상식적인 착각을 할 리가 없다고 독자도 그걸 찌르고 있는 거야. 사실 그건 단순한 착각이라고는 변명할 수 없는 일이거든. 가사마는 지금 벌벌 떨면서 집에서 머리를 싸매고 있어. 우다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증 부분은 가사마가 전부 책임을 지고 정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은 적당하게 써버린 것이었다. 또 이 정정 작업이야말로 유일한 가사마 자신의 일인데 그것이 없으면 그의 존재는 원고 위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우다는 가사마를 위해 짐짓 그 정정 작업에 여지를 남겨준 것이다. 적어도 그런 기분이 없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운이 나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첫째는 그 자신이 노느라고 원고 집필을 게을리했으며 만약에 좀 더 빨리만 써주었더라면 아무리 가사마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사마도 당황했던 것이다. 다음은 가사마 또한 지나치게 놀기만 했다는 일이다. 마감에 쫓긴다고 제대로 우다의 원고를 보지도 않고 신문사에 그냥 넘겨줬다는 것은 너무도 경솔한 일이다. 그러나 새삼스럽게 여기서 그런 후회를 해보아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야단났어. 애기는 마구 담배를 피우면서 씁쓸한 얼굴을 했다. 하지만 그만한 일로 그것이 대작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우다는 자기한테 희망을 안겨주려는 기분으로 애기한테 물었다. 아니, 보통이라면 문제되지 않았겠지만 독자의 지적을 계기로 신문사 쪽에서도 눈치를 채리기 시작한 거야. 실제로 담당자가 가사마한테 가서 따진 모양이야. 가사마도 그 자리에서는 뭐 그런저런 변명을 했지만 신문사 쪽에서는 벌써 사실을 알고 있거든. 어쩌면 가사마의 연재 소설도 중단될지 몰라.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저널리즘에 확 퍼질 것은 뻔한 일이야. 그러면 가사마의 작가적 생명은 그걸로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지. 다른 출판사도 대작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젠 가사마 따위는 상대해주지 않겠지. 이 정말 야단났어. 그 작자 우습게 됐지 뭔가. 이 이야기를 듣자 우다는 그러니까 대작은 이제 그만하게 해달라고 전부터 입이 닳게 말했었잖아. 그랬는데도 어거지로 당신이 가사마의 심부름으로 떠맡긴 것이 잘못이야. 하고 혼자 생각했다. 애기가 벌레를 씹은 듯한 얼굴을 하고 이런 사태가 된 것에 반은 네 책임이다 라고 말할 듯한 태도에 우다는 화가 났다. 애기 씨, 이걸 기화로 나는 가사마 씨와 손을 끊을 거예요. 나 자신은 오히려 마음이 놓입니다. 이것으로 겨우 오랫동안의 가사마 씨의 그림자가 내 몸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애기 씨, 난 이제부터 열심히 문학 작품을 쓸 겁니다. 참 잘 됐어요. 어떻게 그쪽 알 잡지에 좀 부탁을 해주세요. 그것도 좋기는 한데 애기는 우다의 그런 말 따위는 전혀 들리지 않는 척 시무룩한 얼굴로 담배 연기만 내뿜고 있었다.
이제부터 나는 그쪽을 열심히 할 겁니다. 뭔가 이것으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애기는 우다의 그 말을 듣고도 모르는 척했다. 애기로서는 우다의 분발보다도 급속도로 몰락해가는 가사마의 처지가 더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다. 그 뒤 한 20일쯤 지나서 갑자기 가사마의 연재 소설이 중단되었다. 아직 3분의 1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실은 독자나 잡지사 패거리들에게 잠옷 이상하게 비쳤다. 일반 독자는 전혀 무슨 까닭인지 알 수가 없었다. 우다는 역시 틀렸구나 하고 생각했다. 가사마의 일을 생각하면 감개무량했다. 그러나 그는 비로소 글을 쓰는 무서움을 알게 되었다. 원래가 가사마 쪽에서 만든 일이었으니까 자업자득이라고는 해도 그래도 우다 역시 그 한쪽을 짊어진 것 같은 죄의식이 없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면 애기에게 선언한 것처럼 원래의 염원인 문학작품을 열심히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날 대체적인 구상을 짜왔던 메모를 펼쳐놓고 심기일전 새 원고지에 첫머리부터 쓰기 시작했다. 이번에야말로 자기 본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애기한테 말한 것처럼 애군 같던 가사마의 그 그림자는 자기 몸에서 완전히 털어버리고 말았다. 생각만 해도 후련했다. 원고료 수입이 끊어져서 생활이 다소 궁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 일도 예상해서 가사마한테서 받은 대장료의 일부를 예금해 두었었다. 그러나 여전히 긴자의 여자와는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져다 주는 돈도 적지는 않았다. 이건 바짝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또 가난에 지쳐서 마음에도 없는 일에 손을 댈지 모른다고 굳게 자기 자신을 다그쳤다. 그런데 막상 펜을 들고 보니까 어쩐지 마음먹은 대로 되지를 않았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가사마의 대작으로 너무도 바빴던 것과 기분 전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었다. 그래 이제는 그런 지겨운 조건이 없어졌기에 술술 쓰여질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았다. 대여섯 줄쯤 써나가다가 다시 그것을 읽어보았다. 전혀 문장이 되지를 않았다. 그는 신경질이 나서 그것을 푹푹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다시 쓰기 시작했다. 전에는 그래도 자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두세 장 써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무슨 형편없는 문장이냐? 묘사에 이르러서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통속적인 글귀만 원고지 위에 공허하게 늘어놓아져 있을 뿐이었다. 우다는 화를 내며 그 전부를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다다미 위에 벌렁 들어 누워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가사마의 대작을 하는 바람에 어느새 자기 자신을 상실하고 말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럴 리는 없다. 그것은 오직 돈벌이를 위해서 한 것뿐이다. 그 때문에 항상 자기 본래의 개성을 소중하게 지키려 애써왔다. 통속작가의 대작은 대작, 자기 자신의 문학정신은 별개의 것이라고 마치 선승과도 같은 근엄한 기분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려 왔다. 못 쓸 까닭이 없는 것이다. 못 쓰는 것은 아직도 그만한 감흥이 솟아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다는 억지로 자신한테 그렇게 강조해 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쓰지 못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에서 구제받으려고 했던 것이다. 우다 미치오는 이렇게 기나긴 과거의 회상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우다는 완전히 어두워진 자기 방에서 고다스 난로를 쬐고 있었다. 산중의 깊은 골짜기에서는 4월이 지나지 않으면 고다스의 불을 끄지 못한다.
아내도 하녀도 벌써 이부자리 속에 들어갔었다. 오직 그만이 아직 잘 생각을 하지 못하고 고다스 이불 위에 턱을 괴고 있었다. 2층에 묵고 있는 가사마 규이치로도 벌써 잠들었을까? 어쩐지 그리웠다. 이제부터 2층으로 뛰어 올라가서 만나보고 싶기도 했다. 상대는 놀랄 것이 틀림없다. 그때부터 벌써 25, 6년이 지났다. 유수 같은 세월. 아직도 그때가 어제와 같건만 모든 경위도 감정도 과거의 꿈과 함께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가사마 규이치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이런 두메 산골의 온천장에 묵으러 온 것은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닌 것 같았다. 숙박부의 직업란에 아직도 작가라고 쓴 것으로 미루어 가사마가 아직도 과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직원의 말로는 옷차림도 과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식사도 제일 값싼 것을 시켰다. 지난날 많은 미인들을 안고 호유했던 모습은 한 가닥도 찾아볼 수가 없다. 무슨 세일즈라도 하고 있을까? 늙어서 돈이 없으면 그런 짓이라도 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것이다. 어차피 이런 골짜기에 나타날 정도라면 대단한 회사도 아닌 것 같았다. 장사를 겸해 하룻밤 여기서 휴식을 취하는 것일까? 우다에게 가사마는 가해자였다. 그의 작가적 생명을 움트기도 전에 꺾어버린 미운 사나이였다. 그 후 우다는 문학작품을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쓸 수가 없었다. 가사마의 대작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느새 자기의 본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니, 상실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다. 또 하나의 통속 작가로서의 면모도 부지중에 소실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다는 돈이 궁했다. 문학작품을 쓸 수 없게 되자 아예 여기서 전향해서 시대소설을 쓸까 하고 생각했다. 이것은 오랫동안 가사마 규이치로의 대작으로 다진 솜씨다. 더욱이 가사마 이상으로 이미지네이션이 풍부하기에 자신이 있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고 자부했던 것이다. 우다는 문학작품을 단념하고 이쪽으로의 전향을 결심했다. 요컨대 무엇을 쓰든지 문단으로 진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어느 쪽이든 한쪽의 주인공이 되면 그것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닐까. 더욱이 하루빨리 경제적인 안정을 얻어야만 했다. 흐느적거리다가는 영원히 문학 청년으로 나이만 먹게 된다. 그 신뢰를 우다는 싫도록 보아왔다. 동인 모임에 나가면 40이 넘은 자칭 작가가 한두 사람은 꼭 끼어 있었다. 그들은 젊은 문학 지망자들에게 실력을 과시하면서 호언장담했다. 현재 문단에 나가 있는 중견이나 신진 작가를 후배라고 불렀다. 대가를 비난하고 모든 문단 작가의 작품을 헐뜯었다. 그리고 자신의 비판력을 고매하다고 자랑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렇다 할 작품을 썼다는 것은 들은 적이 없었다. 또한 실제 작품조차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주제에 용돈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문학 청년을 보면 어떻게든 뜯어내려고 술을 사라고 보채곤 했다. 우다 미초는 그런 시시껄렁한 문학가 나부랑이로 전락되고 싶지는 않았다. 무슨 말을 들어도 상관없으니 통속소설 방면에서라도 대성하고 싶었다. 그는 열흘쯤 걸려서 단편을 5편 완성했다. 그것을 먼저 애기에게 보여서 그가 소속하고 있는 잡지에 실어달라고 부탁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알 잡지와 같은 문예 잡지가 아니라 애기가 편집하고 있는 통속 잡지에 적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자신은 애기에 의해 보기 좋게 뒤엎어지고 말았다. 애기는 우다를 대합실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 끝에 거만한 태도로 나타나서
그가 쓴 원고를 힐끗 보더니 자네가 이런 걸 써가지고 오기는 왔지만 이 자네가 가사마의 대작을 하던 사실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약간 사정이 곤란해. 게다가 자네 문장은 가사마와 똑같단 말이야. 대작 문제로 문단에서 추방된 가사마의 소설과 같은 건 이 곤란하단 말이지. 이건 어느 사에서도 실어주지 않을걸? 전에는 그토록 머리를 숙이고 부탁해온 사나이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우다는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그는 같은 계통의 잡지를 내고 있는 다른 출판사로 갔다. 여기서도 편집자가 나와서 원고의 전반부를 눈앞에서 읽더니 어쩐지 이거 가사마 씨의 것과 똑같군요. 그런 경향의 작품은 한동안은 사양할까 합니다. 그러나 아주 훌륭하기는 하네요. 이 가사마 씨를 상당히 사숙하고 있나 보군요. 하고 우다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그 뒤 세 군데를 더 둘러보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결과로 끝났다. 우다는 어느 사이엔가 가사마 규이치로의 그림자가 완전히 자기를 점령하여 자기의 참모습이 상실되고 만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다. 그 뒤 우다는 이것저것 직업을 바꾸어 아무거나 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었다. 이 지방에 그냥 놀러 왔다가 일주일쯤 이 야마카와 여관에 묵는 동안 어찌어찌 지금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생각을 해보면 가사마 규이치로는 자기의 생애를 시궁창으로 떨어뜨린 사나이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자도 우다라는 인간이 없었더라면 그토록 처참한 전락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품의 질이 저하되었다고는 해도 그의 작가적 여명은 좀 더 길었을 것이 틀림없다. 어쩌다 우다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그 사나이는 파멸을 초래했다. 그러고 보면 그쪽에서 볼 땐 우다가 가해자고 그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른다. 이른 봄의 산속 계곡은 밤이 차가웠다. 우다 미치오는 고다스의 이불 위에 상반신을 눕히고 있다가 어헛하고 추운 듯이 어깨를 떨었다.